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친척들 도와주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왔는데 왜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인심도 좋고 베풀기도 잘했는데 왜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걸까요? 혹시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시학자 정약용 선생님께서 2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던 나이 들어서 절대 베풀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베푸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남을 도와주는 게 미덕 아닌가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5가지를 모르고 베풀었다가 말년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75세까지 사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하신 편이죠.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베풀었던 것들 때문에 말년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죠.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어서 정작 본인은 외롭게 사시는 분들, 친척들에게 도움을 줬다가 배신당하신 분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선생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시며 깨달으셨습니다.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지 마라.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본인은 굶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본인은 누더기를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을 입히셨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셔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모두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사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미리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지더랍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분은 외로움에 혼자 울곤 하셨대요. 더 안타까운 건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손에 쥔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며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재산을 다 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노후입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큰 돈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자식들도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보증을 서지 마라.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보증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보증만 서달라고 하네요. 조카가 집을 산다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네요. 이런 부탁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정이 많으셔서 더 그렇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은 내 재산을 남에게 주겠다는 각오로 서라. 그럴 각오가 없으면 절대 서지 마라. 요즘 세상은 옛날과 다릅니다.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친구, 친척이라고 믿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65세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3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와서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답니다. 너만 믿는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을 서주셨죠. 1년 후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이 빚을 갚게 되었고 퇴직금은 물론이고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 집에 얹혀 사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일해서 벌면 되지만 70, 80이 되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증만큼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섭섭해한다고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셋째,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라. 세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에 빌려주셨을 테고요. 하지만 그 돈 제때 돌려받으셨나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변한다. 친구는 채무자가 되고 나는 채권자가 된다. 돈을 빌려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독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내 돈이 아깝습니다. 결국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피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수십 년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빌려간 사람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거 빌려준 거 가지고 왜 이래?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안 갚아도 너는 잘 사니까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돈 빌려주고 받은 게 없어. 그래도 인심 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 중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돈을 빌려줄 거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십시오. 그럴 여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마십시오. 사정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마라. 네 번째는 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친절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친절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친절은 문제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에 크게 베풀면 나중에 조금 줄이면 원망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 손녀가 놀러 오면 너무 반가워서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주고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주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당연히 용돈을 받고 당연히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정이 어려워서 용돈을 못 주거나 조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섭섭해합니다.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말입니다. 부모들도 부모님이 좀 야박해지셨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도한 친절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조금만 못해줘도 저 사람이 변했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베풀문 일정하게 유지하라.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친절은 좋은 것이지만 내 능력 밖의 친절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에 길들여지면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싫은 것도 싫다고 못하고 참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글 써달라는 사람, 가르쳐달라는 사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만약 선생님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셨다면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유배의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매번 참석하셨어요. 멀어도 가시고 아파도 가셨습니다. 친척들이 뭘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셨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땠을까요? 하고 싶었던 여행도 못 가셨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못 배우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미루셨죠. 그러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들 눈치만 보며 산 것 같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 양심이 편한 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 거절할 건 거절하십시오. 싫은 건 싫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베풀지 말고 인색하게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은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베풀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주되 다 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만큼은 남겨두십시오. 돈을 빌려주되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줄 수 있을 때만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려 하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는 마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본인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내셨죠.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가르침도 있고 때로는 꾸중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하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것이 평생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실제로 선생님은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도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으셨죠. 하지만 두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선생님의 학문을 이어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지만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 실천하려는 사람만 가르치셨죠. 그냥 명예나 얻으려고 오는 사람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웃들을 도와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셨지만 게으르거나 술 먹고 놀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베풀미입니다. 무분별하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돈 문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증도, 대출도, 투자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돈 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말년에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헛된 일이 많았구나. 베풀 때는 분별 없이 베풀고, 아낄 때는 인색하게 아꼈도다. 이제야 깨닫나니 중용이 귀하도다. 선생님도 평생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신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아는 나이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사십시오. 베풀되 지혜롭게 베풀고, 아끼되 인색하지 않게 아끼고,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친절하되 무리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지 마십시오. 둘째, 무분별한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셋째,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넷째,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다섯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베풀라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선생님이 그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지혜, 헛되이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 많은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누르셨나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말들을 나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복이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